비트 가격이 7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100K를 넘어섰고요. 이게 아직 유동성이 시장이 안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소득 부자들의 구매력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살까 말까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남아있다 보니까는 초고소득자들이 만들어내는 주택 가격은 하반기가 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붐이 뜨거운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꼭 참여해야 하는 청약이 있다면 그리고 2025년에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 책 저희가- 이번에 출간하신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요 책에서도 청약 이야기가 좀 있던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책은 제가 2020년에 냈었던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라고 하는 기초도서를 그땐 제가 혼자 썼는데 주제가 좀 방대해지고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혼자 쓰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이게 건대 실전투자회 11분이랑 같이 공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청약 부분은 제가 안 쓰고 다른 분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청약과 관련해서는 가장 덜 알려지긴 했지만은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저랑 제 생각하는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래 왜 청약이 좀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23년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13대책의 코어가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추첨제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점제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추첨제가 높여졌고 점점 높여질 비중이고 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중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도 과거엔 규제가 산더미였는데 23년 13대책 이후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청약이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새 집을 원가에 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마련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항상 관심 갖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청약은 보통 얘기하면 가액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 가액이 높으면은 청약하는데 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급할 주택들 생각해 보면은 공공주택지구 주택도 산더미처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제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3기 신도시 청약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3기 신도시는 결국은 정부가 살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이 나오면은 이제 사전 청약부터 나오든 본 청약이 나오든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하면서 분양 가격이 좀 높아졌는데 근데 요새는 많은 지역에서 그 자격미달 청약도 너무 많다 보니까 분양 재추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추첨과 관련해서 여기 팁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아파트 동호수 확인하면서 모델하우스 그 모델 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이 그런 것들 적어놨기 때문에 청약은 이제 결국 다 케바케로 다 접근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청약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 분양하는 주택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단지들 위주로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권으로 나가면은 분상제 청약, 신도시 청약 위주로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두 가지일 건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그 지역의 시세 대비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단기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네, 새 아파트요. 요즘 예전보다 훨씬 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좀 신축 아파트 좋은 구별법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라고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아니요, 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난 70년을 이끌어왔던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타거든요. 그냥 지난 70년의 부동산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신축 메타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선호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늘 새 아파트는 이제 선호되어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를 주도하는 것도 항상 새 아파트였거든요.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도 있었잖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도해 왔던 거지 구축 아파트 그 자체가 되는데 시세를 선도했던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청약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청약은 신축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분양가 비싸요 하지 마시고 청약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모든 새 아파트가 그럼 다 인기냐 그게 아니고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적인 특징이나 입지적인 특징들이 결국 존재하는 건데 그 입지 상품적인 특징 하에서 미분양도 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지역이 만약에 새 아파트가 미분양이 날 지역 정도라면은 기축 아파트들 주택시장도 좋지는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거를 판별한 구별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1000세대 이상이라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겠죠? 제가 예전에 썼던 많은 책에서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입지와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축 하나가 제가 느꼈을 때는 요즘은 저출산과 그 시장 사이즈가 위축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지만 대단지면 됐는데 단지 대단지인 것도 중요한데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주택이 많아야 됩니다. 나 홀로 대단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주택지로 확실한 주거 타운이라는 그런 경향을 줘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상기 신도시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규모로 몇만 세대씩 주택이 공급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닌데 내년과 27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서울 주택 가격이랑 주택 공급은 뭐 상관성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상관성을 일단 보인 적은 없다. 이전에 일단 공급이 적은 거 맞아요? 내년과 27년은. 23년 시장이 초토화돼 있으니까 네. 그 26년 입주량이 마찬가지로 초토화되어 있죠. 네. 현재 23년 주택시장이 왜 안 좋았냐면 뭐 그건 22년 하반기 때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기준금리가 한국도 뭐 0.5에서 3.5까지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못 버티고 주택시장이 붕괴를 했고 그 붕괴하는 시장에서 청약을 한다는 거는 넌센스한 거죠. 그래서 공급자들의 공급 물량이 너무나 감소하다 보니까 26년 입주 물량도 아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26년 주택 상황은 26년에 수요가 세지든 이제 공급이 감소하든 어떤 요인이든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또 분양 늘어난다는 말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이벤트로 내년에 다시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안 보고요. 뭔 얘기냐면은 26년 입주량 감소는 이미 시장 영향을 다 줬고요. 26년 부동산 환경은 26년 수요 상황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경기하고 대출하고 소득하고 이거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주택시장을 끌고 온 게 초고소득자인 것 같거든요. 과거와는 달랐던 뉴머니들인데 이제 올드머니라고 이제 대기업 직장인들의 전문직 직장인들을 올드머니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뉴머니 초고소득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뉴머니들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크립토든 뭐 미국 주식이든 이런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오히려 더 달려있지 입주량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입주량보다 내년의 수요, 경기, 대출에 대한 상황이 집값을 더 결정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과 27년은 집값의 수도권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매크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명목으로 3.5% 성장하는 나라인데 원래 하는 전망은 3.8%인데요. 물가 1.9에 실질 1.9니까 명목 3.8% 성장하는 나라인데 가계대출은 정부 목표는 그냥 대출은 3% 성장시키거든요. 비트코인 이론이랑 똑같은데 화폐 증가량이 생산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화폐 밸류가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얘기는 명목가액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과상승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득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 쪽에서는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한국 주택시장은 앞으로 크립토, 미국 주식, 신흥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대기업 일자리와 전통적인 국내 GDP 성장이 주는 그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은 점점 그게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주 양극화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양극화돼서 아마도 되게 초고가나 초고 좋은 입지는 더 오를 거라 보시고 아닌 데는 크게 일단 거기 매스마켓인데 거기 경기 따라 그러니까 이쪽은 경기 따라가고 이쪽은 소득 따라가는데 이 소득은 이제 자산시장 따라가는 거고 경기 따라가는 거는 한국 경기는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요 매스마켓은 이제 경기 따라간다 보면 이건 하긴 해야겠네요. 이 서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가님은 이 시기에 상승 논자세 하락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님을 하락으로 얘기를 좀 많이 이제 들었다 보니까 하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상저하고로 말씀하셔서 일단 25년만 봤을 때는 상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25년 지수가 그냥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횡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굉장히 그 위아래 좁은 변동으로 보합 정도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상승의 경우에는 일단 매스마켓이 끌고 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경기가 좋거나 대출 그로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그 소득 부자들만으로 지수 일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은 마켓 자체는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하락을 하려면은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거나 대출이 붕괴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소위 대출의 그 디레버리지 상태가 와야 됩니다.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와야 네.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은 매우 그냥 작년 재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지수 전체는 그냥 아주 잔잔히 흘러가고 그냥 몇 개 소득 부자들이 만드는 단지들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그냥 만성 횡보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올랐다 내렸다라는 기준이 명목 금액이냐? 그럼 명목 금액으로는 명목 상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 명목 상장률이 어쨌든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목 금액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찍히겠죠. 아파트가 러플리 그 명목 뭐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은 다른 자산들이 너무나 많은 그 더 좋은 수익을 주는 자산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뭐 좋은 자산 매입 대상이냐 하고 하면 저는 항상 아니라고 얘기해 왔었거든요. 상승 하락론자라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장기간 횡보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좀 횡보를 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근데 양극화는 아주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 가격이 벌써 이제 100K 10만 불을 넘어섰죠. 작년 전고점이 비트 가격이 7만 7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100K를 넘어섰고요. 이게 아직 유동성이 시장이 안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부자들의 구매력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살까 말까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남아있다 보니까는 초고소득자들이 만들어내는 주택 가격은 하반기가 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최고 입지들의 가격은 좀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에 이제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고점 찍고 좀 그 이후로 22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떨어질 때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3구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지역들은 이제 15억 넘어도 대출이 안 돼서 다 현금으로 샀는 분들이라서 어차피 여긴 금리 올라도 여기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얘기한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근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이거 금리 올라도 어차피 여기 대출로 산 게 아닌데 떨어질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이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거기에도 영향을 줬겠죠. 네, 근데 주택 가격은 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로 보는데 전세는 월세를 금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22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서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요구 수익률인 시장금리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시장금리가 만약에 크게 내려온다면 전세가 올라갈 것이고 전세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의 명목 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산을 생각해 보면은 24년 상반기에 대출금리가 내려갔다는 거는 시장금리가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고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매가가 올랐고요. 작년 4분기가 조금 위축됐던 거는 작년 4분기 시장금리가 올랐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려갔고 전세가가 내려갔으니까 매매가가 이제 내려간 거거든요. 올해는 아마도 금리는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금리 조금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전세가는 살짝 오르고 그래서 명목 금액이 이제 일부 오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작년처럼 막 인위적으로 가상금리를 막 폭발적으로 조정하면서 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15억 을 넘든 뭐 30억을 넘든 2022년에 왜 그런 매매가 하락이 발생했냐면은 전세가가 붕괴가 됐거든요. 그렇죠. 전세가가 붕괴되면은 매매가는 붕괴예요.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매매가 상승인 거고요. 그리고 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 상승 기폭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인데 인플레이션의 기준은 이제 생산 대비해서 통화량이 더 풀리냐가 인플레이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4%인데 통화량이 6%로 풀렸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명목 금액이 올라가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가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기표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이 4%인데 화폐를 2%로 풀게 되면은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생산보다 돈이 덜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명목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합세였던 이유는 지금 정부의 그 거시경제 정책은 아주 간단한데 한국이 명목 4% 성장하는 나라니까 가계부채는 3%만 증가시키면은 부동산 가격이 앙등할 일이 없다. 앙등할 일이 없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5년, 10년 끌고 가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명목 금액이 PIR로 너무 비싸지만은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소득이 올라간 거 대비 통화량이 풀린 양은 작으니까 명목가액이 소득으로 좀 붙기 시작하면서 구매력이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이 앙등했던 거는 원래는 원했던 거는 생산 4%면 대출 3%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출 6%씩 8%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명목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 기조에서 지난 3년 동안 어쨌든 마치 이게 비트코인 사야 되는 논리랑 똑같은 건데 비트가 이제 생산이 4%로 지속되는 장기 영구 지속되는 경제에서 발행량을 고정시켜 버리면은
그 화폐 가치가 극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완화된 버전을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올해는 또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대출 정책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에도 이 매크로 기조가 이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 성장과 아니 좀 내려왔으니까 이제 3.7% 성장 명목 성장과 3%의 대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3년간을 지속했던 기조가 좀 달라져서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리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게 된다면은 명목 물가가 올라가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올 거고요. 아니라면은 원래 봤던 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책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간하신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사실 요즘 부동산 책 워낙 많잖아요. 안 팔려요, 부동산. 네, 팔리진 않더라도 네, 좀 그래도 사주셨으면 시중에도 이제 출간되는 부동산 책이 워낙 많은데 이 책이 뭐 엣지라고 할 거예요. 차별점 뭐 있나요? 부동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나중에 경매, 공매, NPL 뭐 이런 쪽 토지까지 고수들의 영역까지 일단 굉장히 주제를 폭넓게 다뤘고요. 그리고 각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 책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약간 그 한쪽 파하고 무조건 안 좋다 약간 이런 파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고 거꾸로 이런 리스크도 있다 이거를 부문별로 넣었습니다. 덮어놓고 청약해라 이런 게 아니라 청약에서 이런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뭐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산이든 토지든 설계든 거의 모든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무조건 좋다 이걸 해야 된다 오늘 안 하면 거지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거 모르고 했다가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리스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 넣을 수 있었던 게 사실 거꾸로 말하면은 해당 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을 책에서 녹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엣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말까지 바뀌었던 모든 제도를 어쨌든 다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25년 기초 책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